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도 내년부터 215만 원대로 올해보다 6만 원가량 오르는데요.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 등도 함께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는데 월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내년도 최저임금은 1,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2.9% 오릅니다. 이를 월급으로 따져보면 주 40시간씩 한 달 일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더해 월 215만 6,800원 정도 받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209만 6천 원 수준인데 6만 원가량 오르는 겁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근로자는 78만 2천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공무원 등을 제외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지나요? 우선 실업급여 하한선이 올라갑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주게 돼 있지만 법적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4천 원대에서 6만 6천 원대로 인상됩니다. 또 출산휴가급여 하한액도 인상되는데요. 받고 있던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포함해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중소기업, 영세업체 등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을 언급하며 식품 물가를 정조준한 가운데 당정이 가공식품 가격의 구조점검에 나섰습니다. 유통 마진부터 담합 가능성까지 식품업계의 가격 형성 과정의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식품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본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가공식품 유통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TF는 지난달 출범한 뒤 약 3주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물가 관련 관계부처로부터 모두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특히 공정위에선 제조카르텔 조사과가 업무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물가대책 TF 요청에 따라 식품업계의 가격 담합 여부를 점검하고 농식품부도 유통 단계별 가격 전가 구조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라면값 2,000원을 콕 집어 언급하는 등 가공식품 물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물가 자극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물가대책 TF는 오는 16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센터를 방문해 물가 동향을 점검합니다. 당 TF 관계자는 폭염이 생산량 감소 등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관련 대책을 한두 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도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수급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해 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농산물과 축산물, 식품, 외식 등 3개 분과로 나눠 월별 수급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이처럼 체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젠 이사 부담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로 제공돼서 이사 편의성을 높였던 우체국의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의 무료 범위가 확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먼저 이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사할 때 기존 주소로 받던 고지서 등 우편물을 자동으로 새 주소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판교로 이사했을 때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주소 변경 신청하기 전에도 이전 주소로 보내진 우편물을 이사한 주소로 보내주는 겁니다. 신청은 우체국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 보통 전입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같은 권역 내에서만 이사하면 3개월간 무료로 제공된 점이 큰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수도권으로 묶인 서울과 인천, 경기도 내에서 이사하거나 부산, 울산, 경남 등 경남권 내에서 이사하면 무료였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담이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역이 기존 9개에서 17개로 세분화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8월 4일부터 특별시나 광역시, 경기도를 자체 권역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경기도 과천 또는 인천에서 서울, 부산에서 경남 양산 등으로 이사할 때는 7,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 내 이사 또는 경기도 내 이사의 경우 3개월 무료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무료 범위가 확 줄어들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이란 해석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언급해왔던 조세제도 개편의 우선순위를 솎아내는 막판 작업에 있습니다. 취재 결과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관련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세제 개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정기획위원회와 여권 관계에 따르면 현재 국정위와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을 조세 개편의 우선순위 과제로 분류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겁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배당과 이자 등의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세부담이 최고 49.5%에서 27.5%로 줄어듭니다. 세수 감소 우려와 부자 감세 논란이 있긴 하지만 민관에서는 최대 주주의 배당 요인이 확대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벤처 등 유망기업에 대한 펀드들 투자 시 소득세 부문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민간 자금이 벤처 투자 등 모험 자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는 것들이 있겠네요. 네, 근로소득세의 기본 인적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근로소득세제 개편이 대표적입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세수 악화 등 파급 효과가 커서 우선순위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2차 추경에서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까지 할 정도로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공제액을 18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상속세 개편도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릴 경우 향후 5년간 약 3조 843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퇴직연금 사업 금융사 한 곳당 최대 10개의 디폴트 옵션 상품 승인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금융당국이 고용노동부에 상품 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가입자가 이 중 한 개를 결정하기가 힘들고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금감원이 디폴트 옵션의 상품 수를 어느 정도로 줄이자는 건가요? 네,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승인 상품 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사 한 곳당 이 디폴트 옵션 상품 7개에서 10개 출시가 가능한데요. 이를 적게는 4개로 줄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초저위험 1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각 2개 또는 3개씩 해서 최대 10개까지 고용부 승인을 받아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험 등급별로 1개 또는 2개 등으로 지금보다 승인 상품 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이렇게 상품을 줄이자는 이유는 뭐고 또 고용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현재 디폴트 옵션은 DC형이나 IRP 가입자가 반드시 한 번은 운용할 상품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 디폴트 옵션 상품 선택지가 41곳 금융사 통틀어서 315개로 너무 많다 보니까 지정하기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인데요. 낮은 위험 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승인 상품을 줄이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용부는 상품수 축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전제로 위험 등급별로 한 개씩 두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는 등급별 한 개씩만 출시해서 특정 상품이 판매 중지되거나 승인이 취소가 되면 해당 위험 등급 상품에 아예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승인 상품수 개선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늦은 취업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청년들의 미래 노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청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요? 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세에서 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합니다. 대학 진학과 군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기 때문인데요. 이후 25세에서 29세가 돼서야 가입률이 57.9%로 절반을 넘어섭니다. 특히 5년 늦게 취업하고 10년간 실업을 경험할 경우 한국의 공적 연금액은 정상적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30.3%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늦은 입직과 실업의 충격을 완화해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네, 군복무나 출산 등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는데요. 이에 따라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6개월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자녀를 낳는 시점부터 바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현재 18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15세 이상 취업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저임금 청년이 취업할 경우 초기 1년에서 1년 6개월간 납부한 보험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해주는 최소보험료 납부 인정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이달 수출이 주력 품목의 호조를 타고 시작부터 청신호를 켰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의 수출 수익성은 우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우선 이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순항 중이라고요? 네, 7월 첫 열흘 동안 수출 규모는 194억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많았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이 13% 안팎 늘었고 선박이 135%나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는 고부가 제품 수요와 가격 상승 영향이 있었고 자동차는 유럽연합으로의 전기차 중심 수출이 늘어난 덕을 봤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이 6%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수출의 시작은 좋은데 기업들은 앞으로를 어떻게 보나요?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수출 주력 업종 기업들의 수출 전망을 조사했는데요. 응답 기업 10곳 중 4곳꼴이 올 하반기에 수출로 버는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을 것으로 봤고 많을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10곳 중 1곳을 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망을 어둡게 보는 비율이 밝게 보는 것보다 높은 업종은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일반 기계, 석유화학과 철강 등이었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관세에 따라 느는 비용 부담과 수출 경쟁 심화로 내려가는 수출 단가,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 비용 증가 등이 꼽혔습니다. 수출 기업 절반 이상은 하반기의 최대 리스크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들었습니다. 10곳 중 9곳 이상은 미국 관세 인상률이 15%를 넘으면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우리나라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호 관세율은 25%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완성차 기업들이 신형 전기차를 잇따라 선보입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금 증가하는 가운데 시장 공략에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가 지난 10일 공개한 신차 아이오닉 6N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아이오닉 5N 이후 2년 만에 나온 고성능 전기차입니다. 아이오닉 6N에 장착된 듀얼 모터 시스템은 21,000rpm까지 구동되며 최대 65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최고속 257kph의 동력 성능을 발휘합니다. 사륜구동 모델인 이 전기차는 정지 상태에서 약 3.2초면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단 형태인 만큼 이전 모델인 아이오닉 5N보다 공기 저항 계수도 더 낮아졌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국내 전기차 판매는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약 7만 2천 대로 1년 전보다 44.7% 증가했습니다. 기아는 준중형 전기 SUV EV5의 국내 판매를 하반기에 시작합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BYD도 국내에서 두 번째 차량인 C를 출시하고 BMW는 플래그십 모델인 뉴 iX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얘기하기가 좀 힘들고 전기차 가격이 얼마나 이제 빨리 떨어지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미래의 방향성은 전기차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신차를 내놓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성능 세단부터 SUV까지 하반기 신형 전기차들의 각축전이 예고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성큼 다가온 것을 다들 체감하실 텐데요. 그러면서 온열 질환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기후보험 수혜자가 4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먼저 기후보험의 수혜자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몇 명인가요? 네, 경기도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이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의 수혜자는 그제까지 38명입니다. 이 중 28명이 온열질환 관련 진단비 등을 타갔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나 댕기열 등 감염병에 걸리면 진단비 1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경기도민은 하나손해보험에 진단서 등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 보험금을 신청하고 3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폭염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보험업계와 지수형 기후보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수형 기후보험은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폭염경보 등 기후보험 운영 지침에 따라 야외 근로 현장에서 작업이 중지되면 그동안 발생한 소득 상실 금액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농업 재해를 보장하는 법안의 개정도 급물살을 탔다고요. 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로 폐기된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병충해 등을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농작물이나 임산물, 가축, 수산물을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농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인데요.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체의 52.1%가 가입돼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 시장 공략이 보험업계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보험금 지급에서 나아가서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들도 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하나손해보험도 시니어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고요? 네, 하나손해보험은 이달부터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를 보장해주는 특약을 출시했습니다. 진단 시 보험금 대신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대면 방문해 함께 신체 조작이나 대화를 하며 두뇌를 자극하는 일종의 인지교육 서비스입니다. 한 달에 4회, 1년간 총 48회의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하나손해보험 측은 보험금 대신 서비스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나 치매에 걸리게 되면 기존 치매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으면 됩니다. 앞서 삼성생명도 지난해 경도 인지장애 또는 최경증 치매 진단 시 현물로 돌봄 로봇을 제공하는 특약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시니어 시장을 공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먹거리가 줄어드는 보험 시장이다 보니 일명 액티브 시니어들을 타겟으로 하는 노인 돌봄 상품이 늘고 있는데요. 신상품, 신시장 공략에 적극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도입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등과 연계되는 서비스형 상품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인데요. 특히 금융당국이 고령화 사회 속 보험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변화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